네가 살았으니 우리 마님이 죽은 거야. 네가 대신 다 죽었어야 했어. 10년 전 대감댁에 큰 불이 났던 밤, 연희는 얼굴 반쪽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연희만 보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지요. 아무도 그녀 곁에 서려 하지 않았고, 연희는 마을 끝 허물어진 움막에서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작 연희가 불길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 불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청송골이라는 마을에 연희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청송골은 산 아래 옹기종기 모인 스무 채 남짓한 마을이었지요. 또 몇 채 있었고 장터도 있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끝자락 아무도 가지 않는 산기슭에 움막 한 채가 외따로 서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움막을 귀신굴이라 불렀습니다. 해가 지면 아이들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 움막 한 채가 연희의 전부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은 군데군데 뚫려 바람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이 움막에서 연희는 1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녘이면 연희는 삼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캐고 땔감을 모으고 가끔은 약초를 뜯어 장터 구석에 내다 팔았지요.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화상 귀신이 나왔어. 저 몰골로 뭘 팔겠다는 거야. 재수 없게. 쳇, 저런 것 근처에 가면 운이 더러워진다더라.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누군가 약초를 집어가면 돈을 받아 허리춤에 넣을 뿐이었지요. 얼굴을 가린 삼배 수건 사이로 보이는 것은 오직 까맣게 탄 흉터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지요. 마을 한복판을 지나야 움막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어떤 날은 아낙네들이 대놓고 문을 닫아버렸고 어떤 날은 아이들이 흘덩이를 던졌지요. 화상 귀신이다. 도망가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더 숙였지요. 흘덩이가 등짝에 맞아도 침이 발등에 떨어져도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많은 것들이 날아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희가 마을에서 이토록 천대받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대감댁에 큰 불이 났지요. 그 불의 본부인 김씨 마님이 목숨을 잃었고 사람들은 모두 연희가 불을 질렀다고 믿었습니다. 연희는 그 집 비자였으니까요. 당시 18살, 얼굴이 반쪽 타버린 채 대감댁에서 쫓겨난 뒤로 연희에게는 방화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천한 것이 주인 마님을 죽이다니. 저런 건 사람도 아니야. 마을 어귀를 지날 때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른들은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렸지요. 연희는 늘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삼배 수건 아래로 눈물이 흘러도 연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팔자였지요. 그런 연희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복순 할머니였지요. 복순 할머니는 이미 58, 허리가 굽고 귀도 어두웠지만 눈만은 아직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연희가 지나갈 때마다 툇마루에서 손짓을 했지요.
연희야, 이리 오너라.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어느 날 저녁 연희가 빈손으로 장터에서 돌아오다 복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지요. 할머니, 연희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콩나물 바구니를 옆으로 밀며 툇마루를 톡톡 쳤지요. 앉아라. 다리 아프지 않니? 연희가 망설이자 할머니가 품에서 고구마 한 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라도 먹으렴. 오늘 장사 안 됐지.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구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받으렴. 이 늙은이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그제야 연희가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세상에 따뜻했습니다. 금방 구운 것인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연희의 등을 토닥였지요. 먹어 어서. 식으면 맛없어. 연희가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긴 왜 울어?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나? 복순 할머니가 껄껄 웃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따뜻한 것을 먹어서요. 복순 할머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연희를 바라보았지요. 연희야.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지요. 너 10년을 그렇게 살았구나.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늘은 알고 땅은 아는 법이니라. 복순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진실은 제 속에 묻혀도 바람이 불면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라.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배수건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순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바구니를 다시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지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실이 무엇인지. 연희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말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을 뿐이지요. 고구마를 품에 안고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신핀연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연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적이 없었지요.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의 침과 돌을 맞으며 연희는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 대감댁 머슴 돌쇠가 청송골 장터 한복판에서 이상한 선언을 한 것이지요. 나 돌쇠가 화상과부 연희를 아내로 삼겠소. 그 목소리는 장터 전체를 울렸습니다. 콩나물 파는 안악이 바구니를 떨어뜨렸고 엿장수가 가위질을 멈췄지요. 장에 나온 사람들이 일제히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돌쇠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요. 저 멀쩡한 사내가 왜 하필 저 흉측한 것을. 연희가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게 아니야? 쯧쯧 좋은 처녀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었지요. 그러나 돌쇠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굳은 살 박인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32살 먹은 이 머슴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지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으시오. 나 돌쇠 품상 3년치를 모았소. 이 돈으로 연희를 데려가겠소.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품상 3년치라면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 머슴 주제에 그만한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사람들의 눈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돌쇠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10년 전 그 밤에 대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연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연희를 아내로 삼겠다고 나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한편 이 대감댁 안채에서는 조씨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연희를?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 흔들렸지요. 시녀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돌쇠 그놈이 장터에서 큰 소리를 쳤다 합니다. 품상 3년치를 바치고 연희를 데려가겠다고요. 3년치라. 조씨 부인이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넘쳐 탁자 위에 번졌지요. 그 천한 머슴놈이 어디서 그런 돈을 모았단 말이냐? 시녀가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그것은 소인도 모르옵니다, 마님. 조씨 부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화려한 자줏빛 저고리 위로 얹은 옥놀이개가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조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불에 탄 것이 아직도 살아 있었단 말이냐. 조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10년이야. 10년 동안 죽은 듯이 살더니 이제 와서 마을로 들어오겠다고? 시녀가 두려운 눈으로 조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졌지요. 두고 보자. 감히 이 마을에 다시 발을 들이려 해. 조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톱으로 창틀을 긁었습니다. 스르륵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요. 막쇠를 불러라. 예, 마님. 시녀가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조씨 부인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10년 전 그 밤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절대로 밝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연희,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겠구나. 조씨 부인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말대로 제 속에 묻힌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이 대감댁에 들어온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본래 돌쇠는 이웃마을 출신이었지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떠돌다가 청송골에서 품을 팔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힘이 좋았던 돌쇠는 이내 이 대감의 눈에 들었지요. 저놈은 일을 참 야무지게 하는구나.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라. 그렇게 돌쇠는 이 대감댁 머슴이 되었습니다. 12년째였지요. 이 대감댁은 청송골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본체와 별채
그리고 행랑채까지. 넓은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뒤뜰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지요. 하인만 해도 10명이 넘었고 논밭은 마을 절반이 이 대감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본부인 김씨 마님이 화재로 돌아가신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본부인이 살아 계실 때는 하인들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마님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었지요. 몸이 아픈 하인에게는 약을 지어주셨고 명절에는 손수떡을 빚어 나눠주셨습니다. 마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 늙은 하인들은 종종 그렇게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본부인이 돌아가시고 조씨 부인이 안채를 차지한 뒤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원래 이 대감의 첩이었지요. 본부인이 살아 계실 때는 별채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본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조씨 부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채로 들어왔지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은 나다. 모두 내 말을 따르거라. 조씨 부인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조아렸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었지요. 조씨 부인은 가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 들었고 밥을 굶기는 것은 예사였지요. 한 번은 부엌대기가 국의 간을 잘못 맞췄다고 뺨을 10대나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천한 것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만 축내느냐. 조씨 부인의 고함이 울릴 때마다 하인들은 숨을 죽였지요. 눈치를 살피며 벽에 붙어 지나갔고 조씨 부인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씨 부인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아꼈지요. 저놈은 입이 무거워서 좋군. 조씨 부인이 한 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대답 대신 허리를 더 깊이 숙였지요. 그런데 돌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는 복순 할머니의 조카였지요. 복순 할머니는 돌쇠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언니였습니다. 돌쇠가 청송골에 흘러들어왔을 때 복순 할머니가 그를 알아보았지요. 내가 혹시 분이 동생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돌쇠는 복순 할머니와 이모, 조카 사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돌쇠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청송골의 예시야기, 이 대감댁의 내력, 그리고 10년 전 그 밤의 이야기. 돌쇠야, 그날 밤 내가 이상한 것을 봤느니라. 어느 날 저녁 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귀를 기울였지요. 불이 나기 직전에 말이다. 조씨 부인 방에서 막쇠가 나오는 것을 봤어. 막쇠요?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막쇠는 조씨 부인의 신복이었지요. 그래. 그놈이 뭔가를 품에 감추고 별채 쪽으로 갔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났지.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말이야. 연희, 그 불쌍한 아이 말이다. 연희요? 그래. 연희가 불길 속에서 뛰어나온 것을 내가 똑똑히 봤어. 그 아이 등에 어린 도령이 엎여 있었거든. 돌쇠는 숨을 멈췄습니다. 연희가 불을 질렀다고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불을 지른 건 연희가 아니야. 오히려 연희는 도령을 구한 거라고. 복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었어. 조씨 부인이 관아에 손을 써서 연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그렇게 연희는
방화범이 되어버린 거야. 돌쇠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 뒤로 돌쇠는 연희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장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연희,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연희, 삼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연희. 돌쇠는 점점 연희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저 여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10년 동안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다. 돌쇠의 가슴이 저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구하겠다. 내 아내로 삼아 지켜주겠다.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지요.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돌쇠는 헌 옷만 입고 죽만 먹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 대감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령 학수였지요. 학수는 이 대감의 적자, 본부인 김씨 마님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올해 18,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지요. 학수는 총명했습니다. 서당에서도 으뜸이었고 글씨도 반듯했지요. 이 대감은 학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수야,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 대감은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그런데 학수에게는 어릴 적 기억 중 하나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8살 때였지요. 불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업고 뛰었던 기억. 등이 뜨거웠고 연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마당에 누워 있었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학수의 왼쪽 손목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쭉하게 이어진 흉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지요. 학수는 가끔 그 흉터를 만지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조씨 부인은 학수에게 그날 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지요. 도련님, 예실은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녀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수는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수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터를 지나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상 과부가 나왔대. 저기 봐라. 저 흉측한 꼴 좀 봐. 학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구석에 삼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그 순간 학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뒤따르던 하인이 물었습니다. 학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학수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삼배 수건 사이로 보이는 여인의 흉터가 자꾸 눈에 밟혔지요. 그리고 문득 학수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쳐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 학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떠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한편 조씨 부인은 안채에서 막쇠를 불러들였습니다. 막쇠야. 예, 마님. 막쇠는 덩치 큰 사내였지요. 눈이 작고 코가 납작했으며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조씨 부인의 신복으로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했지요.
돌쇠가 연희를 데려가겠다고 했다지. 예, 마님. 장터에서 큰 소리를 쳤다 합니다. 조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머슴 놈이 무슨 배짱이지? 품상 3년 치라. 대감께 바치면 데려가도 된다. 이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님. 조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연희가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된다. 마님, 그게 무슨 10년 전 일을 아는 자가 그 천한 것뿐이니까.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희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이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막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이 돌아서서 막쇠를 노려보았지요. 연희가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오나 마님, 돌쇠가 품삯을 바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손을 쓰라는 거야. 조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쇠가 움찔했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막쇠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는 이 자리를 지켜왔어. 이제 와서 그 천한 것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조씨 부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려한 옥놀이개가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이 대감이 들어왔지요. 부인 무슨 일이오? 소리를 질렀다 하던데. 조씨 부인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 대감을 맞이했지요. 아, 대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인들에게 일러둘 것이 있어서요. 그러시오. 이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 대감의 두루마기를 받아들며 다정하게 말했지요. 대감, 오늘 피곤하시죠? 제가 차를 내올게요. 이 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속마음은 알지 못한 채였지요. 막쇠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음산하게 빛났지요. 연희를 향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돌쇠는 이 대감을 찾아갔지요. 대감님, 청이 있사옵니다. 돌쇠가 대청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대감이 부채를 접으며 내려다보았지요. 무슨 청이냐? 돌쇠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소인이 12년간 이 댁에서 일하며 품삯을 모았사옵니다. 이 돈을 대감님께 바치고 청 하나만 들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사옵니다. 이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품삯을 바친다고 도대체 무슨 청이기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말끝에 사는 과부 연희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순간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대감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지요. 연희라. 그 화상 입은 여인 말이냐? 예, 대감님. 이 대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은 10년 전 우리 집에 불을 지른 죄인이다. 그런 자를 내가 왜... 대감님. 돌쇠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소인은 그 여인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이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0년 전 그 밤 연희는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한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렇게 믿사옵니다. 이 대감이 부채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내 놈이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다만 연희를 제 아내로 삼고 싶을 뿐이옵니다. 돌쇠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조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대감, 무슨 일이시오? 조씨 부인이 대청마루로 올라오며 돌쇠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부인 돌쇠가 연희를 아내로 삼겠다 하오. 연희요? 조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천한 것을요? 대감, 어찌 그런 허락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 계집은 우리 집에 불을 지른 죄인이에요. 알고 있소, 부인. 이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오나, 10년이 지났소. 연희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소. 마을에서 쫓겨나 홀로 움막에서 살지 않았소. 대감,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계집을 마을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방화범을 품어주었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부인의 말도 일리가 있소만. 이 대감이 턱을 쓸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지요. 돌쇠야. 예, 대감님. 너는 12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다.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지. 내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대감. 조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대감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지요. 연희는 이미 우리 집 사람이 아니오. 쫓겨난 지 10년이 지났소. 돌쇠가 저 여인을 데려가겠다면 막을 이유가 없소. 돌쇠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다만 조건이 있다. 이 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희를 데려가되 절대로 이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마라. 알겠느냐? 돌쇠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감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지요. 조씨 부인은 이를 악물며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조씨 부인은 막쇠를 불렀습니다. 들었느냐? 대감이 허락을 해버렸어.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예, 마님. 들었사옵니다. 연희가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조씨 부인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요. 마님, 진정하시옵소서. 진정하라고. 그 계집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이야. 조씨 부인이 막쇠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지요. 돌쇠가 연희를 데려오기 전에 손을 써. 연희가 스스로 거절하게 만들어. 알겠어? 막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사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협박을 하든 겁을 주든 그 계집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 막쇠가 물러갔습니다. 조씨 부인은 창밖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요. 다음 날 돌쇠는 연희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움막 앞에 서서 돌쇠는 잠시 망설였지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지요. 연희, 나 돌쇠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연희?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삼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연희가 문틈 사이로 내다보았지요.
무슨 일이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내가 한 말 들었소?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요. 듣긴 들었소. 하지만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요. 돌쇠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나는 진심으로. 나를 왜 데려가려 하오? 연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나 같은 것을 왜? 이 흉측한 얼굴을 보고도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쓰게 웃었지요. 내가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소? 사람들이 당신까지 손가락질할 거요. 저놈이 화상과부를 데려왔다고. 당신 인생이 망가질 거란 말이오. 그런 거 신경 안 쓰오. 돌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신경 쓰오.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걸 싫소. 연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돌쇠가 급히 문을 잡았지요. 연희 기다려요. 돌아가시오. 제발.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삼배수건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10년이요. 10년 동안 나는 혼자 살아왔소. 이대로가 좋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움막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돌쇠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움막을 찾아갔지요. 연희, 나요. 밥 가져왔소. 연희, 날이 추운데 땔감 좀 놔두고 가오. 연희, 오늘은 약초 파는 날이라 들었소. 장터까지 바래다 줄까요? 연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놓고 간 밥과 땔감은 조용히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희의 움막 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막쇠였습니다. 연희, 나오거라. 막쇠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연희가 놀라 일어났지요. 누구요? 조씨 부인 마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다. 어서 나와.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씨 부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이 굳어졌지요. 하지만 연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 움막에 불을 지르겠다. 막쇠가 소리쳤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마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다. 돌쇠를 따라 마을로 들어오면 내년은 그날로 죽는다. 알아들었느냐?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10년 전 일을 잊었느냐? 내년이 입을 열면 마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조용히 여기서 썩어 죽어라. 알겠느냐? 막쇠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연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였지요. 돌쇠가 움막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희 괜찮소? 무슨 소리가 들려서. 돌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지요. 괜찮소. 아무 일도 아니요. 방금 누가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미 눈치를 챘지요. 막쇠의 뒷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보낸 거요. 그렇지. 연희가 흠칫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연희. 돌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문 열어요. 제발.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뭐라 했소, 협박을 했소.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혼자 있고 싶소. 괜찮지 않찬소.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연희가 움찔했지요. 돌쇠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하오. 소리 질러서. 하지만 연희,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소.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화들짝 놀랐지요. 나와 함께 가요. 내가 지켜줄 테니. 안 돼요. 연희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조씨 부인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데려가야 하오. 돌쇠가 연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연희, 나는 당신이 10년 전 그 밤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불을 지른 것이 아니오. 누군가를 구한 거요. 그렇지.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내 이모, 복순 할머니가 그날 밤을 봤소. 당신이 어린 도령을 업고 불길 속에서 뛰어나온 것을. 연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10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소. 연희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마님께서, 본부인 마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도련님을 데리고 나가라고. 저는 도련님을 업고 뛰었어요. 불길이 무서웠지만 도련님을 살려야 했어요. 돌쇠는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아요. 나는 당신을 믿소. 연희가 돌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연희, 나와 함께 가요.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요. 조씨 부인이 뭐라 하든, 막쇠가 협박하든 내가 지켜줄 거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배 수건이 흘러내려 흉터가 드러났지요. 달빛 아래 붉은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이 얼굴을 보고도 정말 괜찮으시오? 돌쇠가 연희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누군가를 구한 증거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요. 연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가겠소. 연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겠소. 돌쇠. 그날 밤 돌쇠는 연희의 손을 잡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길을 비추었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연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앞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지요. 여기가 우리 집이요. 돌쇠가 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멈칫거리며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요? 당연하지.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하오.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집으로 맞아들인 것이었지요. 첫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벽,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 움막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지요. 연희 밥 먹어요. 돌쇠가 상을 차려 들고 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연희의 눈에는 진수성찬처럼 보였지요. 이걸 내가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어서 먹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왜 울어요? 돌쇠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 돌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울면서 밥 먹는 사람은 처음 봤소. 연희도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이상한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표정이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복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연희야. 복순 할머니가 연희를 덥석 안았습니다. 연희도 할머니를 꼭 안았지요.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고맙긴, 이 녀석아. 내가 뭘 했다고. 복순 할머니가 연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얼굴에 핏기가 돌아.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얼굴은 이래도요? 얼굴이 다 뭐냐? 복순 할머니가 연희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음이 예쁘면 그게 진짜 예쁜 거야. 너처럼 착한 아이가 어딨어. 연희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껄껄 웃었지요. 울보가 다 됐네. 자, 이거 받아라. 넉자 왔다. 복순 할머니가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백설기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가져온 거지? 돌쇠야, 너도 먹어라. 예, 이모. 돌쇠가 떡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 떡을 나눠 먹었지요. 복순 할머니가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너한테 해줬던 말 기억하니? 무슨 말씀이요? 진실은 제 속에 묻혀도 바람이 불면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라고 했지.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복순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그때까지 힘내거라. 연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할머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연희가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것 봐라. 돌쇠가 화상과부를 데려왔대. 쯧쯧, 멀쩡한 사내가 왜 저런 것을. 재수 없게 왜 여기 나오는 거야.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장을 봤습니다. 돌쇠가 함께 다니며 연희를 지켜줬지요. 신경 쓰지 마요. 저 사람들이 뭘 알아.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날 빨래터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연희가 빨래를 하러 냇가에 갔지요. 마을 아낙네 서넛이 이미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다가가자 아낙네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화상 귀신이 빨래를 하러 왔어. 같이 물을 쓰면 재수 없어. 저리 가라고 해. 덩치 큰 아낙 하나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저리 안 가.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연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빨래만. 빨래? 저 꼴로? 아낙이 연희의 빨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빨래가 흙바닥에 쏟아졌지요. 더러워. 저런 것이 빤 빨래를 누가 입어. 아낙네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빨래를 주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멈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지요. 젊은 도령이 언덕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흰 유생 복장의 검은 띠, 단정한 이목구비. 학수 도령이었지요. 도련님. 아낙네들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학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학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저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봤소. 당신들이 저 여인의 빨래를 걷어찼잖소. 아낙네들이 움찔했습니다. 도련님, 저 여인은 방화범이에요. 10년 전 대감댁에 불을 지른. 그건 알고 있소. 학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오. 아낙네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수가 연희에게 다가갔지요. 괜찮소.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배 수건 사이로 학수의 얼굴이 보였지요. 그 순간 연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얼굴, 저 눈. 1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의 등에 엎혀있던 어린아이. 당신.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수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왜 그러시오? 연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수가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렸지요. 이 여인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빨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도련님. 괜찮아요. 연희가 황급히 빨래를 주워 담았습니다. 학수가 옆에서 떨어진 옷가지를 집어 바구니에 넣어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연희가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학수가 연희의 손을 보았지요. 연희의 오른손 등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길쭉하게 이어진 흉터였지요. 학수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비슷한 화상 자국이 있었지요. 혹시 학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연희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희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학수는 멍하니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 여인. 누구지? 학수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연기, 그리고 자신을 업고 뛰던 누군가의 등. 하지만 그 기억은 금세 흩어져 버렸지요. 그날 저녁 연희는 돌쇠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수 도련님을 봤어요. 돌쇠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을 어디서? 빨래터에서요. 저를 도와주셨어요. 연희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컸네요.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이 당신을 알아봤소. 아니요. 기억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요. 그때 겨우 8살이었으니. 연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히 자라서 다행이에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돌쇠가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잖소.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본부인 마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으니까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연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지요. 이게 뭐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지요. 은비녀였습니다.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은비녀였지요. 이건 본부인 마님의 것이에요. 그날 밤 마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연희가 은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것을 간직하거라. 언젠가 내가 진실을 밝힐 때 필요할 것이다라고요. 돌쇠가 은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녀가 아니었지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걸 10년간 간직하고 있었소. 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줘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연희가 은비녀를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젠가 이것을 보여줄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돌쇠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요. 내가 함께 할 테니. 연희가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렇게 연희의 새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의 눈이 아직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며칠 뒤 장터에서 또 한 번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나갔지요. 돌쇠가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연희가 장터 구석에 자리를 펴고 앉았을 때 사내 둘이 다가왔습니다. 막쇠와 그의 패거리였지요. 야, 화상귀신. 여기서 뭘 파는 거야? 막쇠가 연희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였지요. 그냥 약초를 팔고 있어요. 약초. 내가 판 걸 누가 사? 막쇠가 연희의 약초 보따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약초가 흙바닥에 쏟아졌지요. 저기요. 연희가 소리쳤지만 막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씨 마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다. 장터에 얼씬거리지 마라. 알겠어? 막쇠가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지요. 저는 그냥 살기 위해서. 닥쳐. 막쇠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희가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쇠가 돌아보았지요. 돌쇠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이 자식이. 막쇠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기세에 눌려 한 발짝 물러섰지요. 연희한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돌쇠가 막쇠 앞에 섰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붉은 솟은 팔뚝. 막쇠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지요. 머슴 주제에. 막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지요.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다음엔 없어. 막쇠가 패거리를 데리고 물러갔습니다. 돌쇠가 연희에게 달려갔지요. 연희, 괜찮소?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복순 이모가 알려줬소. 막쇠가 장터로 갔다고.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장터에 나오지 마오. 내가 함께 올 테니. 연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고마워요. 돌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지요. 연희의 손을 잡은 채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수였지요. 학수는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가 그 소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쇠가 연희를 괴롭히는 장면, 돌쇠가 달려와 연희를 지키는 장면. 모두 보았지요. 저 여인. 학수는 연희가 신경 쓰였습니다. 빨래터에서 만난 이후로 자꾸 그녀가 생각났지요. 왜일까요? 처음 보는 여인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것일까요? 학수는 멍하니 서서 연희와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학수는 조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막쇠가 장터에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뭐라고? 화상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막쇠가 그 여인의 물건을 걷어차고 협박을 하던데요. 조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요. 학수야,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 여인은 10년 전 우리 집에 불을 지른 죄인이야. 조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친어머니, 본부인 마님을 죽인 원수란 말이다. 학수가 움찔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조씨 부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학수야,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알겠느냐? 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씨 부인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날 밤 학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리고 그 여인, 연희의 얼굴도 친어머니를 죽인 원수라. 학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왜 저 여인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걸까? 학수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길쭉한 화상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며칠 후 학수는 우연히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였지요. 연희가 물을 길러왔다가 학수와 딱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연희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수가 다가왔지요. 다친 데는 없소. 저번 장터에서 막쇠가. 괜찮습니다, 도련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가 물동이를 들고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발을 헛디뎠지요. 아트. 연희가 휘청거렸습니다. 학수가 재빨리 손을 뻗어 연희를 잡았지요. 괜찮소. 학수가 연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학수의 눈이 연희의 오른손 등에 멈췄지요. 화상 자국. 길쭉하게 이어진 흉터가 연희의 손등에 있었습니다. 학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불, 연기, 뜨거운 등, 그리고 자신을 업고 뛰던 누군가. 이 손은 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연희가 화들짝 놀라 손을 뺐지요. 도련님, 저는 이만. 잠깐만. 학수가 연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보여주었지요. 이것 좀 보시오. 학수의 손목에도 길쭉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손등에 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지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그건 당신. 혹시 10년 전 그날 밤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한 거요?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도련님, 저는 대답해 주시오.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나를 업고 뛰어나온 사람이 당신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네. 연희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였습니다. 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그럼 당신은 나를 구하다가 이렇게 된 거요? 학수가 연희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불길이 무서웠지만 도련님을 살려야 했습니다. 본부인 마님께서 부탁하셨으니까요. 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거요? 당신이 나를 구했다는 것을. 연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방화범으로 몰렸으니까요. 학수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믿겠소. 당신은 방화범이 아니오. 나의 생명의 은인이오. 연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었지요. 도련님, 고맙소. 그날 밤 나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학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수를 따라다니던 하인이 달려왔지요. 도련님,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조씨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학수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가보겠소. 하지만 연희, 이건 끝이 아니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소. 학수가 떠나고 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막쇠였지요. 막쇠는 곧바로 조씨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학수 도련님이 연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까지 잡고요. 조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도련님이 묻더군요. 당신이 나를 구한 거냐고요. 조씨 부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학수가 알아버렸단 말이냐? 조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지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연희를 없애야 해. 오늘 밤이야. 그날 밤 조씨 부인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막쇠를 불러 밀명을 내렸지요. 오늘 밤 돌쇠 집에 불을 질러라. 막쇠가 움찔했습니다. 불을요? 그래. 10년 전처럼. 연희가 불에 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조씨 부인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님, 돌쇠도 함께. 상관없어. 둘 다 죽으면 돼. 입막음을 하는 거야.
막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이건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야 해.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막쇠가 물러갔습니다. 조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연이 10년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줄게. 한편 학수는 안채에서 조씨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학수가 조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했지요. 오늘 연희를 만났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10년 전 저를 구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업고 뛰어나온 사람이 바로 연희입니다. 조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연희가 불을 질렀어. 그것이 진실이야. 아닙니다. 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연희의 손에 있는 화상 자국을. 저와 똑같은 상처입니다. 저를 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조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학수야, 그 계집에게 속으면 안 돼. 그 계집이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어머니, 학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연희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왜 10년 전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겁니까? 조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학수야,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저를 위한 거라고요? 학수가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혹시 10년 전 일에 대해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순간 조씨 부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학수야. 조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의 도련님이야. 과거 시험에 붙어 벼슬길에 오르면 될 일이지. 천한 것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더 이상 연희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알겠느냐? 조씨 부인이 매섭게 말하고는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학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자시가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막쇠가 돌쇠의 집 앞에 숨어 있었지요. 손에는 불씨가 담긴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후후후 10년 전처럼 태워버리면 돼. 막쇠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불씨를 꺼내 초가지붕에 던지려는 순간이었지요. 거기 누구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막쇠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돌쇠였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이 자식이. 막쇠가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기세에 눌려 한 발짝 물러섰지요. 내 놈 불을 지르려 했지. 조씨 부인이 시킨 거지.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막쇠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지요. 가까이 오지 마. 마님께서 명하신 일이야. 그래, 그럼 관아에 가서 말해봐. 조씨 부인이 방화를 사주했다고. 막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감히. 막쇠가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돌쇠가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두 사람이 대치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저기 봐, 막쇠가 칼을 들고 있어. 소동이 커졌습니다. 막쇠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칼을 집어넣고 도망쳤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두고 보자. 막쇠가 소리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연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무슨 일이에요? 막쇠가 불을 지르려 했소. 조씨 부인이 시킨 거요. 연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을. 또. 연희가 휘청거렸습니다. 돌쇠가 연희를 부축했지요. 괜찮소. 내가 막았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조씨 부인이 다시 손을 쓸 거요. 연희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0년 전 악몽이 다시 떠올랐지요. 다음 날 아침 조씨 부인은 막쇠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쓸모없는 놈. 조씨 부인이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요. 마님, 진정하시옵소서. 시녀가 떨며 말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이를 갈았지요. 좋아. 다른 방법을 쓰지. 조씨 부인이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연희를 직접 죽일 수 없다면 돌쇠를 없애면 돼. 돌쇠가 없으면 연희는 다시 혼자가 되니까. 조씨 부인은 이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오, 부인? 이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돌쇠 그놈이 저에게 패악을 부렸습니다. 뭐라고? 이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돌쇠가 저를 찾아와 협박을 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요. 조씨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대감, 저 무서워요. 돌쇠가 정말 그럴까 봐. 이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돌쇠가 감히. 이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돌쇠를 잡아들여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조씨 부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돌쇠는 장터로 가던 중 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돌쇠가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포승줄에 묶여 대감댁으로 끌려갔지요. 대감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꿇어앉아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감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내 놈이 우리 부인을 협박했다는데 변명이 있느냐?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닥쳐라. 이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12년간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 내가 주인을 협박해 배은망덕한 놈.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에 몸이 떨렸지요. 저는 정말로 곤장 30대를 치고 이 집에서 쫓아내라. 이 대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곤장을 맞으며 비명을 질렀지요.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 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쇠. 연희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연희를 막았지요. 물러서라. 여기 올 자격이 없는 것이. 연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돌쇠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돌쇠, 돌쇠. 연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대문이 열리고 돌쇠가 내던져졌습니다. 등이 피투성이었지요. 돌쇠. 연희가 달려갔습니다. 돌쇠는 거의 의식이 없었지요. 연희. 괜찮소. 피를 흘리면서도 돌쇠는 연희를 걱정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바보.
바보야. 연희가 돌쇠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지요. 저것 봐라. 화상 과부 때문에 돌쇠가 저 꼴이 됐네. 쯔쯔, 재앙을 부르는 계집이야. 연희는 이를 악물고 돌쇠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던 것이지요. 다행히 완전히 타지는 않았지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돌쇠도 피투성이 몸으로 폐허가 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살림도 희망도. 연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연희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됐어. 돌쇠가 힘겹게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 당신 탓이 아니요. 아니야. 내가 당신 곁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만 없으면. 연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오? 떠날 거야. 당신 곁을 떠날 거야. 그래야 당신이 살아.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가지 마오. 하지만 돌쇠는 곤장을 맞아 기력이 없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지요. 연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울부짖었습니다. 연희. 하지만 연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연희는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요.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골짜기를 지나고 냇물을 건넜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연희는 낯익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마을 끝 허물어진 움막. 10년간 혼자 살았던 그 움막이었지요. 연희는 움막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 봐.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뭔지 잠깐 맛보았다가 다시 빼앗긴 것 같았지요. 돌쇠의 피투성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돌쇠 곁에 있어서. 내가 존재해서. 연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서 있었지요. 할머니.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복순 할머니가 연희 옆에 앉았습니다. 연희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다 내 탓이에요. 돌쇠가 저렇게 된 것도, 집이 불탄 것도 내 탓이 아니야. 복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조씨 부인이 꾸민 일이야.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연희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나는 다 봤어. 10년 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순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연희야,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진실은 제 속에 묻혀도 바람이 불면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라. 복순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가 왔어.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학수 도련님이 믿어줄 거야. 연희가 움찔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찾고 있어. 어젯밤 돌쇠가 곤장 맞는 것을 보고 대감님께 항의했다가 갇혀버렸어.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이요? 그래. 도련님이 내가 자기를 구한 은인이라는 걸 안 거야.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어. 연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관하로 가야 해. 원님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해. 복순 할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지요. 이건 연희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연희가 품에 넣어두었던 본부인의 은비녀였지요. 어떻게 이게? 돌쇠가 내게 맡겼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복순 할머니가 연희의 손에 은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야. 본부인 마님께서 내게 주신 것. 조씨 부인이 아무리 발뺌해도 이 비녀를 보면 진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연희가 은비녀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할머니, 저는 무서워요. 나도 함께 갈 거야. 그 밤에 내가 본 것을 증언할 거야. 복순 할머니가 연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희야, 이제 고개를 들어라. 더 이상 숨지 마라. 내가 한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연희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빛이 돌아왔지요. 네, 할머니. 그날 연희와 복순 할머니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소문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상 과부가 관아에 왔대. 무슨 일이래? 웅성거림 속에서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연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원님이 나왔지요. 무슨 일이냐? 저는 청송골 연희입니다. 10년 전 이 대감댁 화재 사건의 억울함을 밝히러 왔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10년 전 일, 그건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 아닙니다, 원님.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학수 도령이 달려오고 있었지요. 도련님. 연희가 놀랐습니다. 학수가 연희 옆에 섰지요. 원님, 저는 이 대감의 아들 학수입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모두 안으로 들어와라. 관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감과 조씨 부인도 불려왔지요. 조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전현이 감히. 조씨 부인이 이를 갈았지만 원님 앞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었지요.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라 했느냐? 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였는데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10년 전 이 대감댁에 불이 났을 때 저는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을 질렀단 말이냐? 연희가 조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입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조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지요. 뭐라고? 이것이 감히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조씨 부인의 신복 막쇠가 별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본부인 마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증거가 있느냐? 원님이 물었습니다. 연희가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연희가 은비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은비녀는 본부인 김씨 마님의 것입니다.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지요. 이 가문에서만 쓰는 특별한 비녀입니다. 이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부인의 비녀가 맞구나.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본부인 마님께서 저에게 이 비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학수를 데리고 나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간직해라. 언젠가 진실을 밝힐 때 필요할 것이다라고요. 이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예, 대감님. 본부인 마님께서는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련님을 부탁하신 거예요. 학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학수가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길쭉한 화상, 자국이 드러났지요. 이것은 그날 밤 생긴 상처입니다. 저를 업고 뛰던 사람의 손에서 옮겨 붙은 것이지요. 학수가 연희의 오른손을 가리켰습니다. 연희의 손에도 똑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를 구하다가 생긴 것입니다. 원님이 연희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학수의 손목과 비슷한 화상, 자국이 있었지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란 말이냐? 아닙니다, 원님. 복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청송골 복순이옵니다. 그날 밤을 목격한 증인이옵니다. 그대가 무엇을 보았느냐? 복순 할머니가 조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나기 직전에 막쇠가 조씨 부인 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놈이 뭔가를 품에 감추고 별채 쪽으로 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났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늙은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복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연희가 어린 도령을 업고 뛰어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연희는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도련님을 구한 것입니다. 원님이 조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씨,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조씨 부인이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저 천한 것들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쇠를 데려와라. 원님이 명했습니다. 막쇠가 끌려왔지요. 막쇠, 내가 10년 전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 막쇠가 조씨 부인을 힐끗 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이 눈으로 협박했지요. 저는 아무것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곤장백대다. 원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막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저는 막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조씨 마님께서 시킨 대로 별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씨 부인이 소리쳤지요. 이 배신자. 마님,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막쇠가 울먹였습니다. 마님께서 본부인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야 마님이 안주인이 될 수 있다고. 이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씨, 내가 내 부인을 죽였단 말이냐?
조 씨 부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감,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오해란 말이냐? 이 대감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속여왔단 말이냐? 내 부인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조 씨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원님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는 방화살인죄와 무고죄로 차명에 처한다. 막쇠 또한 방화죄로 유배에 처한다. 포졸들이 조 씨 부인을 끌어냈습니다. 조 씨 부인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요. 안 돼, 안 돼.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야. 이럴 수 없어. 조 씨 부인의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원님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 너의 억울함이 밝혀졌다. 10년간 누명을 쓰고 고생했으니 이 고을에서 내게 보상을 내리겠다. 연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쇠의 억울함도 풀어주십시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돌쇠의 억울함도 풀어주겠다. 이 대감이 연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이 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내 아들을 구한 은인인데 오히려 죄인 취급을 했구나. 이 대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희가 황급히 이 대감을 부축했습니다. 대감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학수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 아니, 누님. 학수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앞으로 누님을 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돌쇠와 함께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학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오자 돌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돌쇠의 상처를 치료해 두었지요. 돌쇠가 연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연희, 돌쇠. 두 사람이 얼싸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바라보았지요. 세상에 연희가 방화범이 아니었대. 본부인을 죽인 건 조 씨 부인이었어. 연희가 도련님을 구한 거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지요. 복순 할머니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내가 뭐라 했니? 연희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진실은 제 속에 묻혀도 바람이 불면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셨지요. 그래, 내 진실이 드러났어. 이제 고개를 들고 살아도 돼. 연희가 천천히 삼배 수건을 벗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햇빛 아래 드러났지요.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군가를 구한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연희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었지요.
1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연희는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학수 도령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연희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연희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연희의 용기와 희생을 칭송했습니다. 저 여인은 목숨을 걸고 도련님을 구했대. 10년 동안 억울함을 참고 살았는데 대단한 분이야. 복순 할머니는 종종 연인의 집에 놀러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연희야, 이제 행복하니? 네, 할머니. 행복해요. 연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지요. 돌쇠가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고생했소. 당신도 고생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참, 복순 할머니가 그러셨지요.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제 속에 묻혀도 바람이 불면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소.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소. 연희가 돌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바람이 불면 재는 거치고 빛이 비치지요. 그러니 억울함을 당해도 포기하지 마시길.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